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기준금리 결정 소식인데요. 결과는 기존과 동일한 2.5%로 동결되었습니다. 혹시 금리가 내려가길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소식일 텐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란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제의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먹듯이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진정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 활력을 불어넣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제 전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면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지금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계 부담을 생각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게 좋겠지만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당장 증상을 없애려고 너무 강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야 라고 서로 격려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지혜로운 기다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집값 불안, 가계부채,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입니다. 먼저 집값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참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집값이 조금씩 오르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기 쉬워져서 집값이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받기가 쉬워진다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집값은 또다시 오르고 정작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은 더욱 내 집 마련에서 멀어지게 되죠. 마치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중간에 장사꾼들이 다 사버려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사게 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려워도 빚은 되도록 안 지려고 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더 쉽게 해준다면 당장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불확실성입니다. 세계 경제가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게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결국 한국은행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생각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가게를 꾸려나갈 때 당장 쓰고 싶어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선택인 셈입니다.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래서 내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당장 이자가 더 오르지는 않으니까 한숨 돌릴 수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혹시 이자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병원비가 더 오를까봐 걱정했는데 당분간은 그대로라는 소식을 듣는 것과 비슷한 안도감이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거든요. 요즘 물가도 만만치 않은데 대출 이자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이 제한적인데 지출은 줄지 않으니 가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받으시는 이자도 당분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원금 보장에 적당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예전에 우리가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이자가 적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금 관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가계부를 더 꼼꼼히 작성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자녀 세대와의 관계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우리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결국 금리 동결은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건강관리를 할 때 갑작스러운 치료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금리가 내려갈까요? 전문가들은 10월 정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10월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때쯤 되면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거쳐 가을에 수확하듯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효과가 그때쯤 나타날 거라는 예측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출 규제 문제예요.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은행에서 대출을 까다롭게 해준다면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 가격을 내렸는데 정작 가게 문을 꽁꽁 잠가 놓으면 손님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조용합니다. 매도자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팔기 아깝다 하고 매수자는 더 내릴 것 같은데 지금 사기 부담스럽다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마치 동네 시장에서 손님과 상인이 가격 흥정을 하다가 서로 삐져서 거래를 안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월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활발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희망은 있지만 섣불리 기대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마치 날씨 예보를 볼 때 내일 맑다고 하네라고 해도 우산은 챙겨나가는 것처럼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되 만약의 경우에 대한 준비는 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10월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썰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집 사고 팔 때 동네가 온통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려는 분들은 아직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팔면 손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금리가 더 내려가거나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사면 바보 아닐까 하고 망설이고 계십니다. 마치 동네 시장에서 생선을 사려고 하는데 아침에는 오후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오후에는 내일 가면 더 신선한 걸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사정을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 있는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은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같은 시장 안에서도 인기 있는 가게는 손님이 줄 서고 그렇지 않은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려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고,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은 전세금은 너무 비싸고 월세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동산 시장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투자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지를 생각하면 단순히 집값의 등락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주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전세와 월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세는 목돈만 있으면 매달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였잖아요. 집주인도 목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제도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의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5천만 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는 목돈만 있으면 되는데 월세는 매달 계속 나가는 돈이잖아요. 마치 예전에는 쌀을 한 가마니 사두면 한동안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쌀을 사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사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많이 들었는데 집은 전세로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로 살자니 매달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집이 생길 거야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전세라는 것도 나타났어요. 전세금을 조금 낮추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인데 이것도 결국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도 월세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유가 있다면 자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우리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듯이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혜롭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계를 관리해야 할까요? 거창한 투자 기법이나 복잡한 금융 상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빚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카드 할부나 소액 대출이 너무 쉬워서 자칫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카드 명세서를 받으시면 할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것까지 할부로 하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할부는 줄이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고정 지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등등 말이에요. 이걸 언제 신청했지? 하면서 기억도 안 나는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필요한 것도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저축 상품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이 지금도 최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 가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다만 새로운 상품을 권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상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번째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셔도 좋고 전통적인 수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한 달만 써보셔도 내가 돈을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응급 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들거나 집에 수리할 곳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돈을 준비해 두세요. 대출을 받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자녀들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에 미리 상의해 두세요. 우리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리 동결 소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결정보다는 지혜롭게 버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치 겨울이 춥다고 해서 성급하게 두터운 옷을 다 꺼내 입기보다는 날씨에 맞춰 하나씩 차근차근 입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혜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버텨낸 분들이 결국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려운 소식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현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나가면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를 생각할 때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가계부 작성하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가족과의 소통 늘리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이론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세요.